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식목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심판의 날입니다. 원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종교적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정치에서의 심판의 날은 종교적인 종말론과 달리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식목일 날 새로운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듯이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 시간에는 강청희 민주당 강남구을 후보가 저희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준형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즘 김준혁 씨가 유명해져가지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저는 아마 국립외교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최강 디펜스 시간에는 우리들의 달마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옴선에서 저희가 꼭 알려드려야 될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긴 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해결에 물꼬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대화 내용을 보면 크게 또 기대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40분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세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면담은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박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성사됐습니다. 2월 20일부터 집단 사직에 들어간 뒤 인터뷰는 물론 공식 입장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가 드디어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 면담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기대와 달리 결과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면담 후 정부는 향후 의사 증언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로 면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면담을 놓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박 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11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또 비공개 만남을 요청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협은 면담 전부터 전공의들에게 성과가 없으면 대화 후 다시 누우면 끝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2시간 동안의 면담이 동상이몽으로 끝나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낸 것도 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앞서 지난 수요일 뉴스픽 시간에 제가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가 각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이 법률 대리인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는 예상을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낸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의대 증원 처분 관련해서 총 6건의 소송이 접수돼 있고 3건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3건 모두 각하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었는데 이번에도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의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수험생들도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집행정지 사건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전의교협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의정 갈등은 이제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된 모습입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도 해결될 기미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야당은 별 말이 없었어요. 아마 총선 국면 탓인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서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 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표심 호소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면 해결하겠다 이런 뜻인데 총선이 이기면 더 해결하기 쉽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야 모두 이제 마지막 이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당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지지층을 향해서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런 생각만 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가운데 55곳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했는데요. 3%에서 4%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울경 13곳 등이 해당되는데 이 지역들에서 선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째 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6.25 전쟁 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건 부산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앞장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부산 수영구 유세 도중에는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이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은 씨와 유세 차량으로 다가와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장예찬 후보는 조명현 씨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이 대표는 이런 걸 선거 방해죄라고 한다라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승패의 핵심 변수를 투표율로 꼽고 있고 투표율이 65%가 넘는다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녹색정의당은 지도부가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큰절을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혁신당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웃기는 소리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녹색정의당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선화부당을 왜 뺐습니까? 선화부당 다음에 꼭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이 다급한 마음에 각 정당들이 폭로전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이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폭로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나요? 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의 폭로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도덕성이 일부 논란이 되자 그 틈을 타서 네거티브 공략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외 접전 결과가 나오자 상대 당 후보자에 대한 폭로전을 통해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겁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이 논란이 된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를 비롯해서 양문석, 공영훈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된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타서 하나만 걸려라식의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 경기 부천을 후보는 같은 지역구 김기표 민주당 후보의 임야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후보는 마찬가지로 강선우 민주당 후보의 쌍방울 그룹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및 쌍방울 그룹 후원금 살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박민규 민주당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네거티브 공세에 무차별적이고 또 가열된 폭로전은 오히려 유권자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총선은 유난히 정책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로 이어가는 점은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금융 대출 관련 이 의혹인데 물론 뭐 이게 잘못한 일입니다만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금융 대출이라는 것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데 그 사실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리고 또 금감 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사전투표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사전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화면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고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는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구, 시, 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 용지만 받아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 용지와 함께 회소용 봉투를 받게 되는데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동봉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가 되는 만큼 꼭 정확하게 동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이전까지 사전투표에서는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유권자들에게 줬었는데 이번 사전투표부터는 본투표와 동일하게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찍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투표소 밖에서는 자유로운 포즈로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앞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과 투표지 촬영 그리고 SNS 게시는 불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전현주 기자님 말씀 잘 듣고요. 꼭 심판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요일은 현장에 있는 분을 연결하는 현장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로 입당을 했는데 이분이 공천을 강남 쪽에 받았어요. 강남 을구에 공천을 받은 강청희 후보자입니다. 강청희 후보자님 저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청희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요즘 선거운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인가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처음 나왔을 때보다 하루하루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영입 인재로 당에 들어오면은 이른바 좀 좋은 자리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는데 강남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좀 뭐 부담이 된다거나 한편으로 좀 서운하다 뭐 이런 생각 없으세요 혹시? 저는 뭐 제가 원해서 강남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이 강남 을 지역의 이제 시민들이 험주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직이 약하고 저희 새가 약한 거지 사는 사람 자체가 다른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력을 당해서 안 해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정당 생활하면서 당직자나 우리 당원들 또 확장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조차도
이 강남에 대해서 배척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업자득식으로 강남 주민들이 싫어하는 정당이 돼버렸고 그 후보도 미완우 후보가 돼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강청희 후보께서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좀 당연히 희망적인 그리고 이야기를 저는 들리기도 강남을 하고요. 해봤습니다. 또 네네.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과거 이제 세금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뭐 그렇게도 좀 들리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일종의 적개심이 있어요. 이쪽 주민들은. 네네. 그 적개심의 발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집 한 채 있는 내 집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데 있습니다.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종부세부터 해서 많은 세금 부담들이 2중, 3중으로 있었고 재건축 문제도 재건축 부담금을 또 부활시켜가지고 많이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에 대한 어떤 이득을 보는 데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정책을 하는 정당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재산권은 이 자본주의의 근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강청희 후보께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좀 부드럽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런 걸 노력을 하고 저도 이 강남 주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민주당에 가서 강남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관철시켜야 앞으로도 계속 선택받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반보다 우리 후보님이 그런 활동하시면 유권자들의 분위기나 이런 점은 좀 많이 좀 달라졌겠네요. 많이 끌어올라와서요. 제가 볼 때 더 열심히 제가 뛰고 이런 좀 방송 통해서 또 듣는 청취자께서 많이 소문 또 내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순까지의 여론조사,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뒤집지는 못했어요. 오차 범위까지 이제 따라잡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남은 네네.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뒤집을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뒤집힙니다. 나라 바꿔야죠. 어떻게 이런 폭정하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국민이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반드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뭐 성원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지역구에서 이제 선관위에서 발송되는 공보물이 네네. 후보님 거만 누락이 되었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선관위에서는 일부러 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법적 대응이라든가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사전투표에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제 공보물을 못 받은 저희 지지자들이 한 3분 정도가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네. 개포 1동에서 2건이 있었고요. 어제 세곡동에서 또 1건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적으로 이렇게 공보물 누락이 있었다는 거는 의도하지 않고서 가능할까 이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하나 정도 뺄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제가 1번입니다. 네. 가장 표지가 되는 공보물이 없어졌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있는 공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중간에 하나 놓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표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봉투를 닫게 돼 있는데 어떻게 1번 공보물이 없어졌을까는 좀 그런 의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사후 대책 면에서 선관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렇게 공보물 하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못하는 이 선거 문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지를 해주셔서 이 문제 반드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해결책까지 다음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저희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묻고 하면 투표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네, 강청희 후보님 말씀대로 원래 행정사무라는 게 매뉴얼이 네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은 1번이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네네. 원래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한 각오의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정권이 생각하듯이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그 기초를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 현 정권이 국민에게 했던 일 다 기억하시고
회초리를 들어서 꾸짖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을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제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더 열심히 뛰고 내일도 또 뛰고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강창희 후보님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원래 정치에서 이긴다고 해야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세론이 이제 주류적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예,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후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후보자님인데요. 저희가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가장 퇴행한 부분이 외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조언도 들어보고요. 또 이 개인과 관련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형 후보님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예. 네, 또 이렇게 또 인터뷰로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이렇게 뭐 선거 활동하면서 전국 돌아다녀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예, 우리는 워낙 50명 정도 비례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 50명 정도가 권역을 5개로 나눠서 저는 지금 영남 쪽에 있는데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남 쪽에도 바닥 인심이 꽤 윤 정권 심판에 대한 게 많아가지고요. 생각보다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영남 쪽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분위기만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야권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는 뜻입니까? 간간히 그 방송에 조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이 만나는 그 훈훈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출된 게 아니지만 저희도 만나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굉장히 반갑게 연대의식도 느끼고요. 전반적으로 같이 파이가 커지는 느낌입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교수님 개인적인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예. 교수님이 이제 외교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예. 안 봅니다만은 또 그런 상황에서 후보님의 가족이 미국 국적자다.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지지자가 저한테 보내준 게 우리가 유럽을 좋아하면 그러면 유럽에 대해서는 비판을 못하는 거냐, 유럽에 가서 국적을 받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나쁜 겁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비판을 해야 발전하죠. 네. 그럼요. 저는 비판적이지 한 번도 제가 반미라든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도 미국에 네트워크가 많고 항상 저는 미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학자들과 전공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학자였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저는 그냥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중에 이제 아드님 병역 기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한 선택인가요? 예, 저는 이 병역 기피라는 말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한 번도 맹세코 병역 기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밝혔습니다만 아내가 재미교포였고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국제결혼이었고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자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때 당시는 우리 딸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들은 아빠랑 같이 배우자와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14세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병역 기피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두고 그러나 우리 국민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 상의를 했더니 아들이 선뜻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대학 졸업이 한 1년째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쯤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립외교원장 네. 하셨으니까요.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 정말 뚜렷하게 망가졌다 생각되시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왜냐하면 망가졌다. 네. 제가 이것이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검찰 독재는 국내의 민주주의만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외교는 결국 외교보다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아군만 구별하고 아군에게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우리가 국익이 손해가 나더라도 그다음에 적이라고 설정한 국가들에게서는 외교를 아예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난 2년간 보시면 우리의 외교는 미국하고 일본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과 전혀 외교 자체가 부재하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기야 뭐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참. 그렇죠. 네, 심각합니다. 자, 일본 기시다 총리가 10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는 이게 북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사전 인재 협의, 뭐 승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전망이 있거든요. 저는요, 이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일본도 미국도 나름대로 한미일이라는 진영 외교를 하긴 합니다. 근데 미국도 때로 대만이라든지 중국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전적으로 모든 것에 올인하지 않는 거죠. 외교는 옵션이 많아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뭐 이번 방미가 허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협의는 하겠죠. 그 외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상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 설득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외교도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일각에서 네. 나오는 이제 한국 패싱,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나요, 이게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지금 마지막 전제 조건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치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북한 핵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삼을 못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동시 의제로는 하자는 정도의 타협을 한다면 저는 정상회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이라도 또는 미국이라도 북한을 만나서 긴장 수위를 주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 문제에 패싱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네. 아니, 그러면 이어서 이제 혹시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어쨌든 간에 사적인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미국과 북한이 한국과 별개의 문제로 어떤 뭐 좋은 관계 개선된다. 그런 상황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는 또 더더욱이 우리와 한일 관계보다 한미 관계는 지금 안보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엄청난 더 큰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이 하게 되고 우리한테는 모든 뭐 안보의 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네. 정부 들어서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대중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실제로 중국 쪽에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학자들 만나보면 한국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 채널에서의 어떤 협의라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는 한국이 계속
중국이 어떤 시기에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대만 문제를 건드리냐는 것이 가장 불만이었고요. 그나마 한중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것은 이 정부가 국민의 뜻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외교 정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결하자. 구태여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는 동결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다행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선거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미 관계하고 한중 관계를 같다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친중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교 부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금방 친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이제 선거 와중에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뭐 친중을 넘어서서 중국의 종속적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원장님 보시기에 정책적으로 실제로 민주당 정권 시절에 미국보다 중국에 좀 더 경도되었다 뭐 이런 점이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부정하거나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집보정부가 살아남을 수 없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끔 균형이란 말을 쓰지만 균형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 한미동맹을 근간을 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익을 챙긴다 정도로 정리되는데, 워낙에 보수 정부들이 친미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성을 조금 제고하자는 말조차도 친미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선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6번입니다. 6번까지는 되겠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선거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무슨 우리 지지들이 놀랍기만 하고요. 그래서 당은 일관되게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도와주시면 그 이상의 보너스와 알파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요. 겸손하게 하자는 것이 지금 예, 당의 기조입니다. 네. 예, 9번 후보가 네, 저하고 이제 친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을 하면 어쨌든 이 단일 주제 정당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검찰개혁당 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단일 주제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원장님께서 검찰개혁 외에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공약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권력을 잡은 쪽이 윤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모든 것에 아까 말씀드린 외교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시작점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한 달 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를 포함한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넓혀가고 그다음에 구체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작업들을 할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 정책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고용 정책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완전 고용국가 비슷한 복지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재미도 있고 관심 갖고 한번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하시죠 나중에. 네네. 자,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꼭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 뭐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미 영입되고 나서 직후에 제가 딱 한 가지 계속 지난 1, 2년 동안 야권에게 제가 계속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반도의 지금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허락 없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2017년이죠. 그 막말이 오갔을 때 미국과 북한이 그때 우리 허락 없이 한반도에 전쟁 안 된다. 전쟁 불가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전쟁 불사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국회에서라도 전쟁 불가론을 얘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나 이쪽에서 대만하고 러우 전쟁에 한국과 일본을 개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전쟁 중인 역할인데, 그래서 러시아와 러우 전쟁과 대만 유사시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제가 추진하고 싶습니다. 아, 국회 결의안 하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각오와 그리고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아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할 수 있게 결국 지금의 지지가 투표로 이어져서 제가 뭐 정치를 위해서 정치로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네, 김준영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최강 디펜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 모든 것을 다 해부해 주시는 우리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님 모시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강 디펜스. 원래 이게 디펜스라는 개념은 전공이신 국방 분야 이야기하다가 네. 제목을 이렇게 붙인 모양이죠. 근데 선거 그 용어 개념이 다 군사 용어예요. 그렇죠. 뭐 전략이라는 용어부터 뭐 다 군사 용어 같다 쓰니까. 맞습니다. 뭐 전략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게 전부 다 이 예. 군사 용어에서 나온 예,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에 책임진다는 데 대해서 네. 그 비슷합니다. 네. 이 안보는 한번 결과에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선거란 게 그래요. 네. 지고 나면은 네. 예, 이게 항상 결과의 책임이 이게 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항상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 이게 정치인으로서 직업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네, 말씀하신 안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게 전쟁이라는 것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거, 멸망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조직, 전략, 법 네. 이런 거 상벌 체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역시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 모시면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이 같습니다.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네. 예. 아침부터 한 수 배웠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진보 정당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야당에 유리한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의 투표 성향이 이 가변성이 높습니다. 가변성이 높다. 유동성이 무슨 크다. 얘기냐?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삐지면 안 나오고 네. 신이 나면 그냥 확 모이고 네. 예, 이렇게 어떤 변동성이 심한 게 주로 이제 진보 쪽의 표인데 보수 쪽은 좀 고정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하나의 투표를 뭐 어떤 의무 또는 질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자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이번에 중도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주로 어떤 그 투표가 한번 바람이 불면은 또 많이 나오실 분들이지만은 여차하면 냉소주의에 빠지는 또 네, 그렇죠. 계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중도층이 지금 야권에 유리하다면은 이 투표율을 높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파이를 키우는 의미가 있는 거고 항상 보수 쪽의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이 사전 투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네. 이걸 또 심지어 부정선거라고까지 한다는 거.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누구한테 유리한가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있죠. 네. 뭐 전략적으로 뭐 사전 투표를 부정하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을 의심하는 거는 저는 뭐 체제 부정 같아요, 거의. 예, 그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우편 투표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일종의 사전 투표입니다. 근데 선거 불복을 하는 사태까지 가고 이렇게 되고 또 투표에서 그 미국은 신분증이 없는데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니까 투표율이 유색 인종이 네. 확 떨어지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방식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전 투표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그렇죠. 어디 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투표하는데 40분 걸려요. 네. 선호 투표제이기 때문에 그거 밖에 유모차에 애 놔두고 엄마가 와서 투표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 또. 네네네. 그러니까 투표가 이렇게 아주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데도 정치 신뢰도가 높아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전 투표제라는 이 어떤 그 편의성을 도모하고 투표일 당일에 휴식을 보장하는 이런 또 장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투표에서는 우리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역대급 사전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네. 해외 투표가 65% 투표율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는데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 그건 40%대를 넘을 수가 없는 네네네. 투표율인데 이게 지리적 한계로 인해서. 그렇죠. 네. 이번에 65%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차편부터. 사전 투표도 과거의 기록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율이 그 해외 투표까지 다 합쳐서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네. 뭐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매우 다행스러운 측면이에요. 최근에 민주당이 너무 이제 심판론이 절정에 달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후보 자질론이 이제 네네네. 불거졌고, 그 다음에 경합 지역이 50곳이 넘는 것으로 현재 네네. 비춰지는데, 이 경합이라는 건 3%에서 5% 사이. 네,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결정난다. 그런 내에서 의미죠. 그 지금 50곳이 넘거든요. 네. 네네. 이럴 때는 지금의 분위기가 야당의 가장 좋은 시점이고 가장 좋은 구도와 상황, 이 상황에서 사전 투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야당에게는 다행스러운 거다. 앞으로 한 5, 6일이 또 지나면은 계속 지금 보수 언론에서 후보 자질론, 일부 후보의 편법 대출이나 증여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보수 언론의 마지막 공략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그 본인들의 지역구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네네. 이 수도권 일대나 어디 충청권의 초박빙 지역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고 싶은 지역.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요즘 보면은 아주 재밌는 곳이 많은데 특히 충청권이 아주 초박빙이 네, 많아요. 네. 그 과거엔 보수가 다 아무리 못해도 8 내지 9% 앞서가던 데거든요. 네네. 이런 데가 지금 다 붙었어요. 음. 전부 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약간의 어떤 공정에 관한 민감한 이슈가 나올 때는 미세하게 그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 투표하는 것이 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자산이 되고 또 그나마 그 여파를 줄이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제도는 저는 이건 뭐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솔직히 민주당 야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아니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죠. 글쎄 그것도 있지. 김종대 의원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 도덕적 관련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요. 이 영남이라든가 충청, 강원 같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센 지역에는 이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해명 과정에서 나온 게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뭐 이제 싸가지 진보론이라고 할까, 네네네. 뭐 이런 어떤 것도 다소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민주당은 그 해당 후보가 타 지역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는 거를 빨리빨리 차단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뭐 공천이 끝난 시점에 또 그 무투표 당선으로 상대방한테 의석을 헌납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후에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당헌 당규에 의해 엄중하게 징계 절차에 하겠다. 들어가겠다. 예, 이런 일벌백계 정도 하겠다. 얘기는 해놔야 네. 이제 주말을 경과하면서 다음 주 상황 관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사전 투표가 50%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그래도 호흡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상황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급해지죠. 네. 아니 의원님은 제 속마음에 들어온 거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죠. 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 거의 다 똑같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 그분들이 본인이 이제 수도권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있어요. 예, 2004년도에 정동영 의원이 노인 폄하 발언했을 때 네. 수도권에는 영향이 없는데 영남에서 18석이 날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세 지역에서 경합 내지 박빙으로 이렇게 변한 지역구들을 집중 조명하시라. 네네. 거기서 승부처가 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초박빙. 그 중에서도 최근에 표가 많이 올라간 지역. 네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충청하고 PK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부산, 예, 그렇죠, 맞습니다. PK, 네. 낙동강 벨트. 그래서 최근에 낙동강 벨트가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네네. 제가 한 군데 아주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은 말이죠. 괴산까지. 박덕흠, 이재한. 예, 전통적으로 20% 보수가 압수된다. 네. 오죽하면 박덕흠 의원이 공천 확정되는 날 축 당선 케이크 놓고 이제 선거 끝났다 그랬던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그 선관위 조사받고 있더라고. 네네. 그런데 여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1% 차이로. 이거는 거의 혁명이에요, 지역에서. 네네. 근데 이게 미완의 혁명이 이런 어떤 그 중앙의 이슈에 민감하고 대세에 민감한 그 충청의 약간의 어떤 그 부정적 피드백이 갈 경우에는 이게 다시 꺼지는 네네. 버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남, 충청 이런 어떤 그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초박빙 지역, 특히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데 아니면 역전한데 네네. 이런 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저 청주 서원 같은 데가 네네네. 내내 지다가 처음으로 이기는 그렇죠, 네. 게 나왔거든요. 이런 지역을 대표적인 샘플로 보고 전략 판단을 하셔야지 각 당의 상황실장이나 그 상황실 구성들을 보면은 이게 특정 지역 위주로 뭉쳐 있는 데는 아주 위험해요. 네. 예컨대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상황실장, 부실장 3명 전원이 TK입니다. 그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망친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100% 동의합니다. 예. 그 민주당의 논란이 되는 분들에 대한 검색량을 보면요. 수도권보다 강원, 충청에서 네.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일단 위기의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투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이제 수도권의 우세를 굳히고 싶어하는 민주당과 그래도 경계 지역 어떤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충청 지역에서의 그래도 몇 석이라도 흔들어 보자. 이렇게 일단 변방으로부터 중심을 압박하는 전략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운 것이 이재명 견제하면은 조국이 나타나고 또 조국을 뭐 하다가 이제 싸잡아 2조라고 그러면은 뭐 이번엔 이준석이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가 사면 초가가 아니라 사면 윤가예요. 한 번씩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타나고. 윤 대통령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치의 포위 압박 구도가 형성된 건데 네. 2030 여성이나 노동을 건드리려면 녹색정의당이 대기하고 있고 네. 또 청년을 건드리려고 하면 이준석이나 소나무당이 기다리고 있고 수도권이나 중도층을 건드리려고 하면 조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또 저 합리적 보수층을 결집하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기다려서 다 쇠파이프 들고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내려쳐버리고 이게 지금 이게 사면 초가인지 사면 윤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포위돼 있네요. 네. 이게.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석수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90에서 100석 정도 나온다. 민주당은 뭐 119석에서 플러스 알파다. 이게 지역구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근거 있나요? 아니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조사하고는 거의 들어맞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각 당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고 지금 하는데 단지 민주당은 약간의 엄살 전략이 들어갔고 네네.
국민의힘은 약간의 읍소 전략이 들어갔다 네네. 보니 네. 국민의힘은 약간 조금 우호적으로 자기를 평가했고 민주당은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내지 10석은 국민의힘에서 빼고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로 한 5 내지 올라가고. 10석을 올리고 사실 요게 여론의 결과치하고 유사해요. 네. 그러나 일단 이 수치를 디폴트 값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더 얻느냐 경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격전지 한 55곳 정도. 네네. 예, 여기가 이제 대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이해해서 들으셨죠?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단정적으로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100석에서 아래 위로 폭으로 간당간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총선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문제로 의대 정원 문제 이걸 가지고 또 막 뜬금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예. 말씀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뭐 판세에 좋은 영향 끼치지 않죠? 아니 그런데 지금 뭘 하기만 하면은 더 혼란이 초래되는데 어제 이제 의료 전문 언론 매체에서 그 600명으로 합의 봤다는 뉴스가 터져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천공이 600명 30%. 네네네.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시 이걸 부인하는 사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저기 박단 전공협회 그 비대위원장이 그 분명히 이거는 저 의료 매체에다가 그 리크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 얘기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황급히 부인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저 전공의 그 협회에도 문제지만은 의사협회도 뭐가 진실이냐 해서 대혼란에 빠지는데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타기 전략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수습이 아니라 혼란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저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당시에도 그때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황태선 정책실장이 언론에 물러설 수 있다 나와서는 또 의대 정원 문제 협의할 수 있다 그래놓고 네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전부터 정원 문제 협의해야 된다 그랬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이 정원을 뭐 늘린다는 겨 줄인다는 겨 이게 한다는 겨 안 한다는 겨 이런 식으로 저 사설을 쓰고 이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총선을 앞두고 겁을 먹고 그러는데 자기 자존심상 물러서지 못하겠고 무슨 똥마냥 강아지 마냥 그냥 이리저리 끙끙대는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사태 수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다가 네. 이제는 의사협회에서 전공의 좀 대통령이 만나달라고 읍소를 하니까 그 만나긴 만났는데 그것도 하루는 또 기다려다 못 만나고 다음날 만났는데 이제는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 네. 선거에 좋은 영향으로서 다시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리고 선거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해놓고 의료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돼버렸다는 데서 이게 그 저는 박단 그 위원장이 직후에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졌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4월달 초에는 우리 4.3 사건 늘 이제 국민들에게 아픈 부분인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역사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또 자기 업적도 슬쩍 끼워 넣어서 자랑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작년에 12월부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첫 일성을 나는 기억하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본인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일반 사범 재심 절차 직권 상정을 풀어줬다는 거하고 인혁당 사건에 대한 그 정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주 4.3에 대한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도 재심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하려다 못했던 일입니다. 시도는 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단칼에 했던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사법 개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죠. 법을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업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어떤 돌파력이 위협이 된다고 저는 봤던 거거든요. 그랬던 4.3이고 그때 제주도에 2023년에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유족회 환영 성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그 제주도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본인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선거가 계속 궁지에 몰리고 어떤 박빙 지역에서의 어떤 그 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사이에 총선 이후에 패전 책임에 관한 어떤 걸 의식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이런 4.3에 와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그 강점을 네. 이런 거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해버렸다. 더군다나 선거를 떠나서도 이건 국가가 정한 기념행사입니다. 그렇죠. 이런데 가가지고 저기 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여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참석이 안 된다. 난 윤석열 대통령 참석 안 하는 거는 후보 때는 했지만 대통령 되고 원래 안 왔어요. 그리고 와봤자 도움도 안 돼요, 솔직히. 원래 그럴 사람이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저 뭐냐 보면은 전략의 중심이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난 한동훈 위원장이 제주도 폄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재심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자체도 자산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사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국가기념일에 안 가는 대통령.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때 하라고 뽑아놓은 게 대통령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매년 어떻게 제주도 4.3 그 기념일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네.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에 매년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임무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녹색정의당 이야기도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픔이 뭐냐 하면은 진보적 의제가 확산되는데 막상 그 주체인 진보정당이 작아졌다는 네. 이 어떤 불행에서 이 어떤 그 시대의 의제가 이 관리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올해가 처음으로 선거에서 기후 유권자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네네. 그러면서 거의 어떤 그 아마 시민운동의 총선 참여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게 기후 유권자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고, 요즘 동네 가면은 민원의 거의 30% 이상이 다 기후 민원이에요.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 깨끗한 삶의 질의 향상을 원하는 게 막상 바닥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여성, 노인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절박한 요구가 대부분 그거고 체육시설 이런 건 어느 동네 가든 없는 민원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게 가장 요즘 삶의 질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 주류가 돼버린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과값 1만 원도 알고 보면 기후 문제입니다. 감자값도 그렇고. 네네. 이게 저기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게 소비자라기보다는 농민입니다. 이 기후 문제가 농업과 연결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범 답안을 갖고 있고 녹색의 어떤 대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녹색정의당의 비례 후보나 활동가들은 유달리 올해가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과 어떤 확고부동한 정체성 또 내부의 열정과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는 그거를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모든 게 심판, 성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탄소 정체에 중독이 돼 있다시피 하니 이 목소리가 반딧불같이 작은 희망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것마저 꺼졌을 때 세상을 저는
좀 상상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절박하다는 표현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유럽에서 이제 녹색당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중도 좌파 정당들하고 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연정 정책 연합도 하고, 네. 그 이후에 뭐 집권 연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 군소 정당이 돼가지고 헤쳐나갈 힘이 없다면은 뭐 민주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 이런 쪽과 정책 연합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뭐 빅텐트를 같이 시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은 왜 없습니까? 그게 항상 그 위성정당 논란에서 핵심이 됐던 주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연합의 정치 이런 것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탄핵 직후에 네네. 이제는 그 연합 4+1 연정, 연대체. 예. 그리고 탄핵 연대가 개헌 연대, 네. 또 정치개혁 연대로까지 나갔던 좋은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깨진 다음부터는 맥을 못 추는데 저는 더불어민주 비례연합이 또 절반의 연합이거든요. 뭐 녹색정의당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한 가지 성과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연동형 비례제를 공격하는 야권인 지지자들은 없어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면서 뭐 당원 총투표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 그게 대세였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는 게 좋긴 좋구나.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연합의 22대 국회 집행은 열렸다. 단지 여기서 녹색정의당이 한 일원으로서 일단은 뭐 욕심은 많이 안 내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으로는 의석을 갖고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걸 제일 앞줄에서 주장해 왔던 정당이 공교롭게도 녹색정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연합의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이후에 한국 정치는 개혁의 전망이 활짝 밝아지면서 이제 기후 유권자 내 삶을 지키는 어떤 그 전환을 꿈꾸는 어떤 그런 그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 표를 전략적으로 나눠주시길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녹색정의당에서 뭐 이렇게 좀 나온 분들인데 네. 사회민주당은 음.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한창민 후보가 한 명 들어오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0번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뭐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던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조국혁신당의 그 신장식 비례 네, 4번이 거기도 저기 원래 녹색정의당 정의당 출신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녹색정의당의 그 생존 여부도 중요하지만 범정의계 정의계의 승리 여부가 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의원님 애쓰십니다. 예,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래서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예, 이래지 또 민주당의 개혁적 후보도 몇 명 지원을 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출마할 기회를 잃었던 것인데 네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제가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네. 이제 전국에 보궐선거 많아요. 네네. 반드시 출마한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공천 못하는 지역도 많다고. 네네. 그때 저 큰 당 비켜나고 네네. 제가 그 군소정당의 후보로 당당히 출마하면 될 거 아니냐. 야권 연대로 출마하시면 되죠. 뭐 야권연대 다 저한테 붙겠지. 그럼 내가 지원한 후보가 얼마인데 초당적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면은 뭐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후보들하고 자꾸 다 각별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서 선거운동 지원도 했는데 이분들이 꼭 들어와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네. 평소에 좀 착하게 좀 사세요. 아이고. 나중에 선거 때 개고생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용인의 부승찬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거는 아주 뭐 네. 요즘 표정 좋습니다. 네, 부승찬 파이팅 뜬금없습니다만은. 예. 자, 마지막으로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의 이슈들 점검하고 선거에 참여해라. 네. 그럴 만한 이슈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정권 심판, 여기에는 유권자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값으로 일단 갖고 계셔라. 두 번째는 또 그런 거에서 저기 편승해가지고 품질불량 후보가 설칠 때는 네. 따끔하게 경고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에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공보물에 나온 공약도 모르고 TV 네. 토론을 나온다거나 심지어 도로명, 동서남북도 모르고 예비 후보 때 플랜카드 안 건 상태에서 모 지역에 이제 갑자기 공천받아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디 동서남북이 어딘지 뭔지 하다가 결국 그 시민들에게 또 상실감을 주는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품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그 정권 심판과 지역의 자존감을 세우고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느 사이에 심판 선거가 되다 보니 나는 정권 심판의 기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언론만 알지 다른 정치의 바닥 정서를 모르는 후보들도 많이 봤고 이래가지고 제가 참 그런 걸 가슴 아프게 봅니다. 외부에서 왔더라도 지역을 정말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누비다 보면 그런 말은 안 듣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2대 국회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너무 한쪽으로 담론이 쏠리면서 정치의 본질을 또 지역에서의 이 사람을 살피는 자세가 다소 좀 함량 미달인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럴 때는 경고를 주셔라. 그러면서 제대로 일해라. 이러고 어떤 능력을 검증하려는 자세도 유권자의 어떤 품격이고 또 주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선거는 이번 총선은 전국 선거고 지역 선거라는 거 이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역의 플랜카드를 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을 걸기도 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걸기도 하는데요. 그 두 대표의 덕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두 대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실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지자들도 검증해 주실 것을 저도 부탁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뭐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체는 주권자고 그렇죠. 네.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참여하셔서 부족하면 경고하고 그러면 어떤 힘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그나마 좀 속이 좀 풀렸나요? 자,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와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 우선 서비스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요. 뉴스토마토에 무료로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 구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16kg짜리 강화도 교동 통통상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계의 소식들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문희정 평론가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외신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기사를 이어가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자, 로이터 통신에서도 네.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고 네네. 최근에 기사가 나왔죠. 네. 대신 이번 주는 한국의 총선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문희정 평론가님 먼저. 네. 네, 일본 언론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늘 같아요. 관심이 많아요, 일본 네. 한국에. 근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죠, 일본이. 그래서 과연 이번 총선이 그 윤 대통령의 그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더불어서 그게 한일 관계에 또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31일 날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 자이가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물론이고 설령 선전한다고 해도 윤 정권은 앞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들으면 뭔가 좀 객관적으로 총선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살짝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기사 전체를 보면은 살짝 그 보수 쪽 성향이 굉장히 묻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뭐 비명 행사 공천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공천 과정이 매끄러웠다. 이런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윤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느냐? 핵심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이미 지지율이라든지 이 인기 면에서 많이 떨어졌고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구세주로 나타나서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본에서는 한국의 미래 권력에 관심을 가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윤한 갈등에서 윤이 한 발 물러선 이유에 대해서 높은 인기를 배경으로 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한판 붙게 되면 총선에 참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거다. 예. 그 조금 이상하죠.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지도자로 각광을 받을 거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완승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객관적인 총선 평가를 하는 건가? 그러나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구나. 그 언론사에 희망사항이 담겨 있네요. 그런 거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알파고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총선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 땅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어차피 논평을 제대로 낸 상황인데 동시에도 민주당도 지금 분란된 상황에서 들어가잖아요. 그 민주당 플러스 3 네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내부적으로 좀 약간 변화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외신들은 네. 한국의 선거 전망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나요? 그것보다는 일본 언론은 지금 총선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까운 외신인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중국이 그렇게 중국 언론이 해외에 있었던 그 미국을 제외하고 네네. 다른 나라들 이렇게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정당 몇가한다고 네. 좀 좋은 영향을 안 미치니까 미국의 선거 정도는 많이 상세히 불고 예전에도 한국의 선거를 너무 이렇게 관심 있게 하진 않았어요. 네, 이해가 되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당 독재니까 한국처럼 다당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내에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라는 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뭔 선택이야? 선택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줄 거야. 이거잖아요.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같은 패권 국가니까
이 패권의 의미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저희 방송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중 아닙니다. 네. 네?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와요? 하도 이제 친중 비판이 많아가지고 네,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 비판적이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문희정 평론가님, 일본 네. 산케이 신문이 뭐 보수적인 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김영호 통일부 보수적인 장관. 거 아니에요. 극우예요. 극우라고 저 제가 외신 기자 시절 때 이분들이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네네. 다른 분들이랑 친해지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좀 약간 인사를 많이 하고 밥도 많이 먹었는데 단순히 우파 아니에요. 한번 대화를 해봐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아스팔트네.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아니 네네. 항상 기자 투명이 있어요 한국에. 네네네. 네. 밥은 잘 사는 모양이죠, 이분들이. 제가 냈었어요. 극우에 밥도 안 산다. 야, 문제 많은데요. 네. 자, 이 내용이 한국의 이제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을 인터뷰한 건데 네. 일본과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 그리고 수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반도 평화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북한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다라고 밝혀줬는데요. 자, 일단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성향과 산케이 신문의 성향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방점이 사실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김용호 장관이 북한 인권을 거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2월부터 탈북민 대상 생활실태 조사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는 17명 정도가 납북이 됐고 그들의 생사 여부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 측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납북자 문제 모두 다 해결했고 현재 살아있는 납북자는 없다. 그래서 일본 측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면 납북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걸 인정해라라고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납북자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다 의제로 삼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여정 그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는 일본하고 대화 안 할 거다. 우리의 선결 조건 먼저 니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너네와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납북자 문제 사실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내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납북자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민감한 납북자 문제를 갑자기 한국 측에서 나서가지고 딱 도맡아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걸 왜 한국 쪽에서 도맡아요? 해결도 못하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시다 총리는 본인의 지지율이 지금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반드시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고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납북자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안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측에서 갑자기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 측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거 한국 측이 담당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살짝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거론하기 싫어 직접적으로 거론했다가는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는 거고 북한 측에서는 우리는 일본하고 절대 납북자 이야기 안 할 거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 탁 나서서 저희가 납북자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끼죠? 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약간 극우적인 분인데 그 뭐 북일 관계 개선되는데 한국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우리가 왜 그 문제에 뭐 나서죠?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구상인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 일본이 어떤 그 일을 하든지 간에 일본 정부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본을 위해서 우리 통일부 장관이 도와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와 같은 지금 결과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제 북일 정상회담이 되고 국교 정상화가 되면은 한국이 패싱된다라는 이제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이 패싱되는데 중간에서 도와주겠다라는 통일부 장관. 그렇죠.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참나. 야, 자 우리 알파고님도 그 산케이 신문하고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으신데 저 이제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신컵에서 이제 나갔어요. 2020년에. 네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특파원은 누구인지 모르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상케이신문처럼 그 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는요, 그건 오직 언론인이랑 인터뷰하는 거 아니고 나름 좀 약간 외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용화 통일부 장관이 그냥 뭐 아마 국내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인터뷰를 할 텐데, 근데 일본에서 그런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케이 신문이 일본에서 어떤 위치냐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상케이 신문이 먼저 발표를 할 때가 있어요. 극우적 방침이라든가 네. 그래서 아주 국수적인 뭐 도발적인 이런 주제들. 네. 그렇죠. 상케이 신문이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일본 정부가 거기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래서 여론을 상케이 신문으로 찔려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렇죠. 약간 역할이 있는. 상케이 신문을 통해서 여론의 간을 보는구나. 네. 그리고 상케이 신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상케이 신문에서 그 연서 그 사설하신 분들 보시면 예전에 좀 약간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도 사실은 돈이 궁하죠.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일 그 국교 정상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거죠. 북한은 늘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이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밑바닥에는 결국 돈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돈이 궁하다는 뜻이에요. 살기 어렵다. 일본이 어느 정도 그 북한이 원하는 만큼 돈을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네. 북한은 철저하게 그 이득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네. 자, 좀 다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행위를 하는 전문가 패널들 임기가 이제 15년 만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생소한데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나요? 자,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됐죠, 유엔에서. 그리고 2009년에 2차 핵실험 이후에 일명 이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외교관 출신의 그 전문가 8명으로 구성이 돼서 매년 임기를 연장해 오면서 대북 제재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를 해 왔는데요. 자,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이 본인들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그 임기 연장에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달 말로 그 패널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대북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이 지역 안보 위기를 좀 고조시키는 걸 좀 막기 위해서인데, 너네 대북 제재 15년간 했지만 제대로 효과 발휘 못했잖아?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한도 없이 제재를 하는 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일몰 제재, 일본 조항을 넣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일정 시점이 되면은 사라질 수 있게. 근데 그거 우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야?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도 안 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발각되는 거 껄끄러우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을 감시의 어떤 체제 하에서 좀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문가 패널이 1년에 2번씩 심층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기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패널의 임기를 종료하는데
그 포인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알파고 기자님은 결국은 이게 북중러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빼셔도 돼요. 여기서 중국 빼도 됩니까? 네. 여기서 지금 러시아는 그 좀 이제 재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원. 아니 자원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갑자기 전쟁이 더 좋고 이렇게 길어질 무기를 하는데 공급받는 것에 대한 도움들. 네. 무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거기서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어질 건데 딱 봐도 이거 지금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쟁 끝날 때까지는 좀 일단 이거 좀 약간 멈추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 이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무기를 줄 때는 그리고 형님 네. 안보리에서 이거 좀 전쟁 그렇지.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네.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기 줄 테니까 안 버려서 이거 좀 그런 거겠죠. 네. 자, 이게 그 한반도가 큰일 났습니다. 원래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비핵화를 지지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오히려 그 두 나라에 비해서 덜 적극적인 편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더 다급해진 상황이 됐고, 러시아나 중국은 이 동북아에서의 국제관계 변화 때문에 북한의 그 핵무장을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잘하셨거든요. 그걸 몽땅 다 망가뜨리면서 제대로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뒷전으로 밀리는 패싱 당하는 그런 결과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냈죠. 네. 자, 해외 이슈 다른 거 하나 봐야 되는데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 역대급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 기상청은 7.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 쪽에서 그 진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3일날 오전에 화롄시를 중심으로 굉장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망자가 10명이고요. 부상자가 1067명, 그리고 산사태나 붕괴된 건물에 고립된 사람이 66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틀 사이에 360건의 여진이 이어졌고요. 규모 6이 넘는 강진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지진에 비해서 사망자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게 내진 설계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비가. 1999년에 대만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2,4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때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 설계 기준을 계속 상향 조정했고요. 이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빛을 발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의 고리, 흔히 이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태평양 그 불의 고리 고리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며칠 후에 대만으로 이어지고요. 아하. 또 며칠이 지나면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네네. 지금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며칠 안에 또 일본에서 또 지진이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걱정되네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약한 지진들은 뭐 일본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강진이 올 것에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알파고 기자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달 31일 날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야당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라이벌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에르도안이 지금 2022년부터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친 적이 없어요. 항상 1등 됐어요. 여기서 잠패라는 말이 사실은 들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말인데 2002년부터 어느 날까지, 그래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2등 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2등 됐지만 1등, 2등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한 네. 2%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나 작은 득표율 차이로 많은 도시에서는
이제 시장 자리를 야당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시가 81개 있어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30여 개는 야당한테 넘어갔고 본인한테 딸랑 24개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동안 살짝 독재에 가까운 그런 정치 스타일을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야, 50% 국민 내 뒤에 있어. 그 50%. 늘 우리는 50%는 지지를 받아. 네,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그 50%한테 니네들한테 공격하라고 해줄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집단 독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네, 네. 대중 독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 때문에는 사람들이 좀 약간 쫄고 있었고 그래서 시위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이번에 무너졌어요. 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제 고향 밑에는 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의 이제 시장이 후보가 쿠르드 정당이 55%로 당선됐거든요. 1등. 지역주의 민족정당이. 예. 예. 근데 이제 에르도안의 정당이 27%. 네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2배보다 더 많이 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송가위가 뭘 했냐면 선거는 이제 일요일인데 송가위는 금요일 딱 퇴근 시간 앞두고 5분 앞두고 연락을 해가지고 너네 후보 사실은 자격이 없어. 예, 선거를 이겨도 의미가 없다고. 아니 지금 이때 할 얘기예요? 우리는 후보 등록을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일요일이면 선거인데 이때 말하냐고. 그래서 일요일 날 선거가 했는데 그 후보는 1등 됐어요. 근데 송가위는 당선증을 에르도안 정당한테 줬어요. 그럼 이게 뭐 싸움 나고 뭐 엄청난 갈등이 생기지 않나요?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났죠. 근데 에르도안 보기에는 이거는 쿠르드 정당이니까 네네. 야당 사람들이 다른 이제 야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쿠르드 정당한테 좀 약간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번 에르도안이 간을 봤어요. 네네. 이때 진짜로 송가위가 이 2등 후보 증승 자기 정당의 후보한테 그 당증을 제대로 넘겨준다면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오케이 난 아직도 갑질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기하게도 그동안 쿠르드 정당들한테 손을 안 밀어줬던 야당이 손을 밀어줬어요. 에르도안이 지금은 민주주의를 진짜 말 그대로 약탈하고 있다. 본인이 예전에는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는데 본인 후보자가 아닐 때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때 에르도안이 4일 만에는 네네. 어제였죠. 4일 만에는 이제 오케이 포기 다시 한번 단증을 1등 쿠르드 정당 사람들에게 줬구나. 넘겨줬어요. 네. 결국은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독재 경향을 흐를 때는요. 야당이 연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도 이제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난립한 상황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헌법의 세속 국가라고 딱 못 박아진 유일한 나라예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튀르키예를 정경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튀르키예 국부라고 하는 케말 아타튀르크가 다 그걸 세속 국가로서의 튀르키예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에르도안이 본인의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보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속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히잡을 쓰거나 어떤 이슬람,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게 금지가 됐었는데 에르도안 들어서서는 야 공식 석상에서 히잡 쓰고 그다음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이슬람 교육해 이런 식으로 다 퇴보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가 예전에 원래 그 건국 이념과 동떨어지게 상당히 이슬람 국가로서의 폐쇄 국가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근데 선배님 번졌던 이것도 거죠. 죽어야 될 거 뭐냐면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속주의 회복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자면 더 강력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에르도안한테 빠진 벼가 어디에 갔냐면 더 그렇죠. 강한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정당으로 예. 가고 있다. 그쪽으로 갔어요. 6%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에르도안이 35%로 떨어졌는데 네. 에르도안이 지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전에 본인 활동했던 더 센 이슬람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데리고 왔는데 그 이슬람 정당이 딱 타이밍을 잡아서 배신 때렸어요. 그 타이밍이 뭐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 정당이 에르도안이 왜 지금 이스라엘이랑 무역을 안 끊느냐, 그렇지. 왜 너 이스라엘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겠네요. 거기로부터 6%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웬만한 큰 도시에서 그렇게 표가 갈려졌기 때문에 세속주의 정당이 접은 거지. 튀르키예 사회는 사실은 아직도 세속주의를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에르도안의 꿈은 그거였어요. 이슬람 국가의 큰형님이 본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 21세기 술탄이 본인이 되고 싶은 뭐 거예요. 저기 저 옛날에 이란의 호메니님 뭐 그런 분들처럼 네,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 왕이 되고 싶구나. 그리고 모든 이슬람 국가를 내 밑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큰형님 국가로서. 네, 네. 그래서 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계속 중재자로 나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튀르키예 내에 지금 이슬람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예, 마지막으로 한 나라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름 어려워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롤렉스 스캔들로 탄핵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자. 영상을 보셨어요? 경찰들이 진짜 문을 이렇게 패고 들어갔어요. 어디 대통령 궁에? 네. 대통령 와, 관저에. 대통령 궁을 롤렉스 받았다고 해서 수사하러 압수수색하러. 네. 자, 이 분이요. 그 여성분인데요. 원래는 부통령 출신인데 자신과 함께 러닝메이트였던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중들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너무나 고가의 장신구들을 많이 차고 나온 거예요. 특히 시계 14점 그리고 까르띠에 팔찌. 까르띠에 팔찌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인터넷 매체가 이 사람이 너무 고가의 이 페루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도 월급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돈으로 이렇게 고가의 메이드 인 시계와 차이나 짝꿍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 불법 취득 의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검경이 합동으로 자택과 대통령 궁을 진짜 압수수색을 해요.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 본인은 나 이거 18세부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산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반 월급인 그 직장인들이 월급을 33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시계를 네가 무슨 수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의 겉으로 보면 롤렉스 스캔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페루 내의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대본에 없지만 중요한 일이 어젯밤에 터졌어요. 러시아 정권이랑 서양 국가들이 연락을 안 하잖아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제발 좀 약간 전화를 받아줘 해서 드디어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랑 연락을 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그 IS 사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쇼이구도 우리 지금 수사 중인데 뒤에는 프랑스가 안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서양이 좀 약간 서양 국가들이 너무 좀 긴장 상황가 되고 있고요. 이거 좀 프랑스가 먼저 전화하는 거는 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대본이 없는 프랑스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롤렉스 시계 듣고 나니까 디올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예. 자,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방송 라이브 끝나더라도 다시 보기로 가능합니다. SNS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